1974년 8월 28일 아침, 바나나와 샨지라스카 시다라에 위치한 한 조용한 주택단지에서 일본 역사에 큰 충격을 남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아노 살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 기극적인 이야기는 소리에 극도로 민감했던 사이코패스 남자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음을 이유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남자는 아래층 피해자 가족의 모녀 3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현대 사회의 이웃 간 소음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충격은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공포와 경각심을 안겨주었고, 이후 이 집에 얽힌 기이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인 S는 1928년 6월 4일 도쿄도 교도구 가메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점을 운영하던 집안의 차남으로 태어나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자라났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학교와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아이였으나 1938년경 주변에 말더듬짐을 가진 친구를 흉내내던 것이 원인이 되어 자신 또한 말더듬짐이 생기는 부름을 적게 됩니다. 이후 그는 점차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변했으며 학업에 대한 열의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이자벨 사건으로 인해 점차 어두워졌고 열등감이 그의 삶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오다구 간다에 위치한 교세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1학년 국어 시간에 일어난 사건은 그의 자존감을 더욱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수업 중 교과서를 읽다가 시라가나를 제대로 읽지 못해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학생들 앞에서 굴욕적인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강한 열등감 속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며 어두운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1945년 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도모가 피난을 간 야마나시 지타스 오노하라마치의 분수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도모와 점점 멀어지며 가족들과 소식이 끊긴 채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947년 5월 그는 일본 국기철도의 전신인 중앙본선 투미타치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경륜 도박에 빠지며 점차 삶이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돈을 이용한 끝에 1950년 9월 돈납금 3만 1천엔을 가지고 도망쳤으며 이 돈은 당시 타시마의 직업 여성과 약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1950년 10월 전기 승차권 매장에서 현금 2천엔을 훔치려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다이토가니 재판소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삶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S의 기이한 성격과 사건 당시의 충격적인 범행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묘한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이 연주하던 피아노 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피아노 소리는 일정한 멜로디를 따라가다가 끽끽거리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멈추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의 마지막 도분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건 이후 그 집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웃들 중 일부는 창문을 통해 얼굴 없는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괴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피아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 집은 곧 저주받은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50년 S는 직장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직을 취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도쿄와 가나나와 현외의 다양한 회사에서 직장을 전전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직장 생활은 질기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고향인 야마나시로 돌아가 본가에서 농업과 상일 등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951년부터는 선반 공장에서 일하며 새로운 시장을 꿈꿨지만 이내 취업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1953년 즈음에는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형은 S의 태도를 질책했고
이에 답하는 S는 짐에 있다나는 결국 큰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며 짐을 떠나 약 2년간 노숙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S는 신경성 두통을 앓기 시작하며 점차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해졌습니다. 1959년 5월, 그는 첫 결혼을 통해 대리 선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메인 1960년 4월, 그의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며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S가 선반엔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까지 그는 도쿄도 하치무지시 나미치 마치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며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65년 즈음부터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에 극도로 민감해졌고 신경과민 증세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참새의 울음소리조차 요란하게 느껴졌고 이는 그를 더 큰 스트레스와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965년 그는 가나가와 현내 철공소에서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4월 그는 소개를 받아 재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또다시 문제로 얼룩졌습니다. 부부 관계는 처음부터 험악했고 그는 사소한 일로 아내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내는 몇 번이나 이혼을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967년 S는 아내와 함께 하치오지 시 내의 서원 기숙사로 이사해 살게 되었고 그는 보일러 담당으로 아내는 기숙사 관리인으로 각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S는 야간에 들려오는 기숙사의 이야기 소리나 마작 소리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러 번 기숙사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기숙생들과 격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1968년 기숙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1969년 5월부터 1970년 7월까지 S는 바나가와 현시라스카시에 위치한 고마스 전자 금속에서 근무하며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성적인 성격과 적은 말수로 인해 회사 내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며 점점 더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빠져들었고 이는 이후 그의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억눌린 분노와 스트레스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그 억눌렸던 감정은 끔찍한 형태로 폭발하며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피아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바나가와 단지 사동 4층의 시라스가는 1970년 서울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당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 급격히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에서 논을 매립하여 조성한 대규모 주거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약 1,4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이 대단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차례로 세워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라스라와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의 안도감을 느끼며 새로 시작할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의 평화로운 외관기에 숨어있는 기묘한 분위기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라스라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래층에 이사온 한 가족과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6월 3층 306호로 이사온 피해자 가족은 남편 A, 아내 B, 그리고 두 딸인 장녀 C와 차녀 D로 구성돼 쌓인 가족이었습니다. 키라스라는 피해자 가족이 이사온 날 입주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들을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음속에 불편함과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은 일요일마다 대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매번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와 베란다 문을 여닫는 소음은 키라스가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몇 번이나 아래층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의 마음 속에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깊어져 갔습니다.
키라스가는 반지 네 이웃들마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한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아내 기는 길에서 시라스가와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이는 시라스가나 그녀가 다른 이웃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터뜨리고 있다고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키라스가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갔습니다. 1973년 11월, 피해자 가족은 집에 피아노를 들여놓았습니다. 장녀 씨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을 때, 키라스가는 그 소리가 점점 자신을 미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피아노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며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피아노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신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7월부터는 키라스가의 지명인 판두톰이 재발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귓가에 들리는 정체불명의 속삭임과 이명에 시달렸습니다. 소음이 없는 고요한 밤에도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귓가에 가까이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널 조롱하고 있어. 내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어. 나는 음침한 속삭임이 그의 점심을 좀 먹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맘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남편이 두어칼을 들고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키라스가는 피해자 가족의 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자신을 조종하려는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기이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거나 벽시계의 초침이 갑자기 멈추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점차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 가족의 소임이라는 환상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1974년 4월, 그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아노 연주를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맘상은 점점 심해져 갔고, 그는 피해자 가족의 딸씨가 피아노 연주를 통해 자신을 조롱하며 초자연적인 저주를 걸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오는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조절하지 못한 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러한 믿기기에 피해자 가족은 자신을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피해자의 부모를 살해하는 것으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데 사시미, 칼, 펜치, 양복, 그리고 거즈 등을 구입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내는 이혼 상담을 위해 하치오지 시내로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더욱 고립감을 느끼며 불안한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하치오지 시내에 거주하는 예전에 갈등이 있었던 이웃을 찾아나 연습 삼아 살인을 저지르려 했지만 대상이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이미 신고를 당했다고 오해하여 범행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집착이 점차 짚어지며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8월 27일, 사건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오는 피해자 가족의 집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로 인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경력으로 인해 피아노 소리에 과민 반응을 보였고, 이번에는 이 소리가 아침 일찍부터 울리는 것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입주 인사를 건넸던 여성을 떠올리며 그녀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아노를 치게 한다고 잘못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억측과 분노가 절정에 달한 그는 피해자 가족을 모두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사전에 준비해둔 도구들, 즉 팔 길이 20.5cm의 사시미 탈, 복대형 천, 캔치,
그리고 양복 등을 쇼핑백에 담고 범행을 실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천은 판로 살해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를 목줄나 죽이기 위한 예비 흉기로 준비한 것이었고, 펜치는 경찰에 신고를 방해하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범행을 보다 쉽게 수행하기 위해 피해자 남편이 출근하고 짐을 비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차녀 D가 짐을 나선 것을 확인한 후 9시 10분여 만에쯤 1106호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전화선을 텐치로 절단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홀로 피아노를 치고 있던 장녀 씨를 향해 자신이 탄로 습격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왼쪽 가슴을 토함해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방문 뒤에 숨어 피해자의 아내 D와 차녀 D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차녀 D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그는 복부와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해둔 복대형 천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차녀를 살해한 후 그는 다시 한 번 방 안에서 기다리며 피해자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아내 D가 짐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를 향해 팔을 휘둘러 부위를 포함한 여러 곳을 찔렀고 결국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그는 피해자의 두 아이의 시신 위에 방류를 덮어주며 연필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해를 끼쳤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닌가? 사람이 살인마나 될 수는 없잖아. 그는 범행 도구들을 챙겨 자신의 4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306호 현건물을 닫으려는 순간 옆집 305호에 살던 여성에게 목격당하고 맙니다. 이후 그는 범행이 사용했던 도구들과 함께 가나다와현의 자군 타워치까지 도주했습니다. 그는 도주하는 동안 국철과 버스를 번갈아 이용하며 다양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범행이 사용한 도구들은 푸지사와 시내의 한 오두막 뒤에 거렸습니다. 그는 국철을 타고 다시 도쿄도로 이동하며 여러 날을 노숙과 도주를 반복하며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1974년에 발생한 충격적인 범죄로 범인 O의 심리적 상태와 범행의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씨는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으며 살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옆집 사람과의 오래된 트러블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오 씨는 그동안 겪어온 불만과 분노가 점차적으로 쌓여갔고 결국 이는 치명적인 폭력으로 표출되었습니다. 1974년 8월 27일 오 씨는 피해자 가정의 피아노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가 그에게 과거의 갈등과 기억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이를 단순한 음악 소리가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 씨는 이미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아노 소리로 인해 그동안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고 결국 8월 27일 아침 범행을 결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사시미 칼과 곡대양 천, 벤치 등을 구입해 두었습니다. 그 속 범행이 이루어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때 아내는 이혼 상담을 위해 짐을 떠난 상태였고 오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 가족이 짐을 기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8월 27일 오전 9시 10분 피해자 집에 침입한 오 씨는 먼저 장녀 씨를 습격했습니다. 그는 사시미 칼로 장녀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다시 복부를 찔렀습니다. 그 후 그는 차녀 D와 고친 D를 차례대로 살해합니다. 오 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시체를 방치하고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흔적을 숨기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짐의 전화선을 절단하여 경찰에 신고되지 않도록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짐을 떠나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고, 금속 하나 더와연으로 도주해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진바탄과 불안정한 정신 상태는 범죄의 지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수많은 자원을 투입했으나 오심은 그의 흔적을 감추며 여러 지역을 떠돌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오심은 경찰의 지적을 피해 곤마연에서 노숙을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자백했고 자신이 사용한 사시미 칼과 도주 당시 사용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자백 내용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범행 당시의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그랬다. 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의 개인적인 증오에서 비롯된 범행이었지만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심리적 과정과 동기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인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분노와 불만을 결국 폭력으로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의해 기습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거와 성격을 분석했으며 범행의 배경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감정의 폭발로 이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974년 9월 22일 오 씨는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 살인 및 반도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고 법원은 그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나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재판에서 밝혀질 사실은 그의 범행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갈등과 분노가 결국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법원에서는 그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그가 그동안 겪어온 불만과 갈등이 결국 기습적인 결말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974년 10월 28일 첫 번째 재판에서 오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후 정신 반정을 받은 결과 오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가되었으며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죄인의 범죄를 넘어서 심리적인 압박과 과거의 갈등이 어떻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 씨의 범행은 그가 억눌린 감정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겪어온 심리적 고통이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975년 2월 11일 피고인 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감정서는 하만 의사가 피고인 노와 이르가 접하여 단비식 진행 검사를 진행하고 사건 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한 감정서였습니다.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복잡하며 사건의 배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 씨는 과거의 갈등과 피아노 소음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였고 이는 범행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이 감정서는 1975년 2월 11일부로 지방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1975년 2월 24일에 열린 사회 공판에서 피고인의 해반 소음을 계측한 시라스가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키라스는 피고인 오의 요청을 받아 9월 2일부터 6일까지 약 5일에 걸쳐 피고인 오의 집까지 내려가서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피아노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증언했습니다. 그가 한 말에 따르면 첫 번째 측정은 14시에 진행되었고 당시 피아노 소음은 44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음은 바깥의 소음이나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와 겹쳐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측정은 19시 30분에 이루어졌으며 창문을 연 상태에서도 피아노 소음이 상한치인 44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측정 당시 피아노를 칠 시간은 약 15분에 불과했으며 소음이 지속될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는 당시 경찰이나 경찰 관계자들이 피아노를 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키라스의 측정 결과는 나중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982년에는 상부에서 이 측정이 부정확하다고 평가되었으나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해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측정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으며 피아노의 방향을 구분하여 모든 소리의 높이를 기록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피아노 소음의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리의 높이나 지속 시간뿐만 아니라 그 소음이 인간의 내장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재판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1975년 3월 17일에 열린 5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모의 정신 감정을 담당했던 의사 하치만 코이라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하치만 의사는 피고인 모의 심리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 씨가 소음으로 인해 도덕적 감정을 상실한 상태였으나 좁은 의미에서 정신병 증상이 심실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오의 증인은 정상시심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언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정신병자와 정상인의 중단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심실상실이나 미약 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오의 책임 능력은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오 씨가 선악의 판단 능력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능력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니라 그의 죄는 정당되어야 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치만 의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긍정하며 피고인 오가 범행 당시 심신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책임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4월 14일에 열린 6차 공판에서는 피해자 이종인 남성 이와 그 처남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오의 범행에 대한 반항 분노와 상실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증인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설명하며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불행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2일 열린 7차 공판에서는 소음 피해자 회의 대표인 산호 요시코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했습니다. 산호는 피해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회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탄원서도 100건 가까이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 씨의 전처도 법정에 출두하여 피아노 소음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피해자 집에 대해 불평을 말하노가는 일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75년 6월 2일 열린 8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오는 이전에 했던 말을 번복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던 말은 본심이 아니었으며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후회나 반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9차 공판이 열린 1975년 8월 11일에도 피고인 오에 대한 질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판에서도 피고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사건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점점 적화되어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복잡한 법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1975년 2월 11일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정신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시찰의 공판을 거쳐 피고인 오의 심리 상태와 책임 능력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아노 소음이라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가 어떻게 기록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피고인 오의 정신 상태가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피아노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었으나 갈등이 커지면서 피고인 오의 감정이 점차 격앙되었고 결국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75년 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피아노 소음 문제를 계측한 전문가인 시라스가 증인으로 출두했으며 이 측정 결과는 피아노 소리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모가 피아노 소리에 대해 느낀 극단적인 불쾌감은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서는 심리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 모의 정신 상태는 여러 차례의 정신 반점을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점에서 피고인 모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한 의사 하치만 코이는 그가 도덕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법적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B는 피고인 모의 범죄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 O가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니라. 그의 형량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O의 범행 후 태도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975년 3월 17일 열린 5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O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범행 후 피해자들에 대한 소외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범행이 단순한 반정의 폭발로 인한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1975년 8월 11일 열린 9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O의 책임 능력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O가 정신적으로 환자 상태이지만 편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으니라. 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했음을 단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O의 범행이 단순한 소음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O의 극단적인 신경과민증과 사회적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O가 범행 직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필로 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그가 범행을 냉철하게 수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O의 정신 상태와 범행의 냉철한 계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O가 범행을 저지른 방식과 그가 남긴 메시지,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 O의 반응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범행을 단순히 단정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기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로 평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피아노 소음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O의 정신적 문제와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O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의 정신 상태와 범행의 성격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원인과 책임 능력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의를 촉발시킬 사건으로 피고인 O의 범행이 단순한 소음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심리적 불안정성과 의사소통 부족, 그리고 극단적인 감정의 투출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O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 역시 이기적이고 냉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죄책감 없이 몰아붙였으며 이를 보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고고한 어린 소녀 2명까지도 단숨에 살해하며 범행의 양상은 잔인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중요한 도의를 정확하게 겨냥해 예리한 날카로운 칼날로 찔렀으며 자녀에게는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을 조르며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냉정하고 치밀한 범행은 그가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피고인 O가 법정에서 보인 태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어떠한 미울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그가 범행을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만히 시사합니다. 피고인 O의 범행이 단순히 오갈적인 사고가 아니다. 그의 냉혹한 계획과 의도된 실행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지고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키고인 오의 변호인은 항소를 진행했으나 키고인 오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전개는 키고인 오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단정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형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의 심리 상태는 계속해서 논의되었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키고인 오의 정신 단정이 의미되었고, 이에 대해 나카다 오사무 교수는 키고인이 범행 당시 판직증에 빠져 있었다고 보고 그의 정신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키고인 오는 이러한 정신 단정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사형을 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습니다. 키고인 오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평가에 협력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키고인 오가 항소를 취한 후 그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의 심리 상태와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은 그의 항소 취하가 정신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그가 사형을 받기를 원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일본 법정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키고인이 항소를 취하면서 그 결과로 사형이 확정된 경우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오의 범행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로 인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피고인 오의 모습은 그가 범행을 의도적으로 실행한 것임을 단호히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원인과 범인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법적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피고인 오의 태도와 그의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잔인성과 기획성은 법정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어떠한 연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태도와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범행을 길을 타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이를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심지어 무고한 어린 소녀들까지 희생시켰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냉정하게 치명적인 동의를 노려 예리한 날붙이로 피해자를 찔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의 목을 조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는 아무런 연민 없이 행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 번도 뉘우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요구와 상황만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피고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그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기대하며 감정 과정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나 나올 것이나 믿었으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75년 11월 1일 피고인은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1976년 5월 11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반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정신 반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사형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범행 후 느낀 고통과 혼란에 대한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그의 전반적인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자기 파괴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1976년 10월 5일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그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자신의 운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4월 16일 피고인의 사형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원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저지른 범죄는 예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신적 문제와 법적 판단이 어떻게 얽히고설켜서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가 일본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법적 절차와 정신 단절, 그리고 범죄자의 의도가 어떻게 엇갈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범죄로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새롭게 조명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행한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정신적인 고통은 그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만든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지 않았고 법적 판단과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범행의 양상은 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법적 절차와 정신 단정 결과를 통해 그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원하고 이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극단적인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와 사형 제도,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만드니라 일본 사회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결국 사형을 받게 되면서 일본 사회는 그가 저지른 범죄와 그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정신건강과 범죄, 그리고 법적 판단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기극적인 선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그 당시 소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배경은 8층에서 개를 던져 죽일 술집 호스티스와 그 개의 주인인 도고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술집 호스티스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에서 개 주인 보보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그 끝에 개를 8층에서 던져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의 분쟁을 넘어 소음 문제와 연관된 사회적인 충돌로 비화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일부 동정의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가해자 부명 탄원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음 피해자들의 회장인 사노 요시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소리와 같은 소음이 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소음 피해자들은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이어갔고 피아노 소리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가정에서는 피아노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피아노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노 요시코는 내 집 안에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음 문제를 사회적인 위제로 끌어올렸습니다. 피아노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박하며 피아노 소음 문제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투명했으나 사건 이후 피아노 업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아노에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되었고 전자 피아노와 같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7년경부터는 전자 피아노가 보급되면서 피아노 소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고 또한 피아노 제조업체들은 반응 장치와 함께 제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피아노와 소음 문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부족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타오 사유리의 논문에서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소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웃 간의 소통 부족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통 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피아노 살인 사건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후 소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일본 내에서의 피아노 사용과 소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아노의 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졌고 사회적으로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소음 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니라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